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모니터 TV는 물론이고 전자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이컴, 즉 MCU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CU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개요부터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이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양부 판별을 하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MCU는 전자기기 회로 제어를 위한 전용 프로세서로, MCU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채용돼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마이컴 또는 MCU라고도 부르며 CPU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MCU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해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며 MCU 내에 특정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를 이식해 메인보드 내에서 OSD 버튼의 트리거 신호를 입력받아 LED 드라이버의 온오프, 패널 VCC의 온오프, SMPS, 메인 전원의 온오프, 스케일러의 영상 데이터 입출력을 동작시킨다. 펌웨어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전자회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때 MCU 내에 이식되어 있는 펌웨어를 다시 재기록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MCU가 있지만 현재 메인보드에서는 SOP 8핀 타입의 MCU를 사용하며 근래에는 MCU를 스케일러와 통합한 원칩 스케일러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보통 8핀으로 구성된 IC이며 칩셋 뒤에 25로 표기되어 있다. MCU 표기명은 PCB에 U로 마킹되어 있으며 MCU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람 및 펌웨어 손상이 많고 디바이스, 즉 소자 불량은 거의 없는 편이다. MCU의 양부를 측정하는 계측기로서는 MCU의 데이터 입출력 신호와 클럭을 파형으로 표현해주는 오실로스코프가 많이 사용되며 펌웨어가 손상되었을 때 펌웨어를 재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고가인 롬라이터와 저가인 ISP즈이다. 펌웨어 재기록을 위해 롬라이터는 MCU를 탈거하여 소켓 컨버터에 장착하여 작업하지만 ISP즈는 MCU를 탈거하지 않고 메인보드 영상 입력 단자를 통해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 ISP즈의 단점으로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MCU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그라운드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리고 프로브를 MCU의 데이터 입력 단자, 데이터 출력 단자, 클럭 제공 단자에 각각 접속 시 동작 파형이 출력되면 정상이다. 파형이 출력이 안 된다면 MCU, VCC 인가 전압이 정상인지를 체크하여야 하며 전압이 정상인가가 된다면 MCU에 내장된 펌웨어를 ISP즈를 통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마이컴의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 또는 양부 판별법인데요. 지금 모든 전자기기,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는 TV 또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전자기판 안에 이런 MCU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MCU 안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 즉 운영체제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그 제어하에 어떤 그 제어 신호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세탁기 같은 건 빨래를 해라, 헹굼을 해라 이런 작동을 이 펌웨어가 그
버튼의 어떤 그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모터를 회전하게 돼 있죠. 또는 피터벨링 컨트롤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 가전 제품에는 이 전자 소자 칩에 우리가 그 포미어 즉 운영 체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소자의 어떤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그 인베디드화된 그런 칩들이 가전 제품 전자기기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MCU라는 이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 즉 운영 체제가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지 않은 불능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TV에서 그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에 파워 버튼을 눌렀더니 뭐 전원 그 뭐 또 동작이 전혀 안 돼요. 물론 다른 고장도 있겠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누른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들어가서 얘가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연산을 못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CU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다. 물론 뭐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어떤 소자 중에서 RLC 물론 이런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 중요하지만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메인보드에서 MC 역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TV나 모니터 수리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른 소자들은 그냥 이게 불량이 나면 소자를 뭐 어떤 그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스케일러를 갈면 되겠지만은 MCU라는 자체 이 얘는 이 디바이스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바이스만 갈아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 디바이스 안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리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계속 제가 PC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PC의 운영체제가 손상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윈도우 로고만 뜨고 계속 운영체제 바탕화면으로 안 뜨는 부팅 불능 현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드나 SSD에 저장된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를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깔았을 때 우리가 바탕화면이 딱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운영체제가 같다. 운영체제. 물론 그거랑 성격이 좀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부분이 손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한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좀 크게 하라. 아니면 뭐 다른 채널을 돌려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MCU 안에 있는 폼웨어가 연산 작업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MC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우리가 VC 전압은 무조건 인가돼야 되겠죠. VC 전압이 인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동작 전압이 인가 안 되는데 IC가 정상 동작을 안 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클락이 제공돼야 된다. 클락이. 즉 스케일러라든가 EP롬이라든가 뭐 MCU라든가 사운드칩 이런 부분들은 혼자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수정 발진자에서 제공되는 클락을 가지고 그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신어서 동작을 한다. 만약에 이런 크리스탈이 아마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자회로는 동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런 칩들은 자기 혼자 동작을 못해요.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싫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에 교통 신호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차들이 막 중구난방을 가다 부닥 사고 나고 난리 나겠죠.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 발진자로 받은 클락이 제공돼야 된다. 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죠,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먼저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그 크리스탈에 받는 정상적인 클락이 동작되는가. 동작이 된다면 뭡니까? 사용자의 어떤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 연산을 해서 시리얼 데이터하고 시리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MCU 안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가 불량이 났을 때는 어떡하냐? 다른 우리가 뭐 레귤레이터라든가 컨덴서라든가 FET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고장나면 갖다 갈면 되겠지만은 이 MCU라는 이런 자체는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불량이 났을 때, 즉 펌웨어가 불량이 났을 때는 우리가 얘를 안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를 갖다가 다시 기록해주는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 장비가 뭐냐? 바로 이 롬 라이터라든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갖고 있는 ISP 지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ISB 지그의 단점은 뭐냐면은, 또 범용성이 약간 떨어져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고가형 롬라이터 같은 경우는 좀 범용적이죠. 그래서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은 고가형 롬라이터하고 ISB 지그를 필수로 갖고 있는데, 요즘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ISB 지그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ISB 지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TV 수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RT809F라는 장비와 RT809H라는 장비가 있는데, H라는 장비가 있어야 모니터, TV 이런 소리를 다 할 수가 있다. 좀 범용적이죠. 가격은 아마 809F에 비해서 좀 많이 비쌉니다. 지금 한 20만 원 선인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지금 뭡니까? MC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클락이 제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연산된 것도 신호들이 나갈 때 우리가 전압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런 연산 과정 또는 수정 발진자에서 제공된 클락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 테스트하기로 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얘 신호들이 정상적인 파형이 제공되는가, 파형이 나오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필요하다. 그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모니터에 동작이 안 되고 무조건 여기 MCU를 탈거해 가지고 아니면 ISB를 통해서 무조건 폼웨어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미련한 방법이죠. 왜냐면은 얘가 폼웨어가 제대로 동작되고 안 되는 건지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파형을 찍어 보면 얘가 동작이 되고 있다 안 동작이 되고 알 수가 있어요. 그 파형을 보고 나서 폼웨어 불량이구나, 아니구나, 정상인데 안 나온다, 그럼 디바이스 불량이 아닐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 고장을 추적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CU 아니면 전자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ISP 지그는 필수 장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MCU 쪽에는 불량 나는 게, 어떤 디바이스 불량은 제가 수리 경험으로서 많지는 않아요.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메인보드도 이 디바이스 불량 자체는 없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 뭐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메인보드 안에 이 MC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얘기하죠. 그 손상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폼웨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이는 폼웨어 손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MCU만 떴다 붙여요? 그게 아니죠. 안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ISB 지그를 통해서 안에 불량난 그 폼웨어를 동종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장을 이 ISB 지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TV나 모니터 수리하면서 제일 우울한 게 뭐냐면은, 메인보드는 우리가 제조사에서 폼웨어를 제공을 해줘요. 문제가 되면 그 모델을 우리가 그 폼웨어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TV하고 모니터는 이 제조사에서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확보하는 게 참 제일 우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의뢰해도 잘 주지도 않고, 물론 없어서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자기도 어렵게 구한 건데 내가 네 말 한마디 주겠냐,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참 이게 제일 우리가 수리할 때 제일 우울한 방법입니다. 분명히 이 폼웨어 불량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알았는데 폼웨어가 없어서, 같은 모델의 폼웨어가 없어서 수리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사에서 이걸 자꾸 수리를 업데이트 하니까 얘를 수정을 못하고 락을 걸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요즘은 이제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락이 걸려 있는 게 있었어요. 락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 제조사가 하면 있겠죠. 근데 개인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어떤 장비들이 좋아서 락을 풀 수 있는 장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수리하는 사람들을 제일 우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뭐 의뢰하면 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부탁도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리가 됐을 때 귀찮지만은 수리 완료 후에 ISP직을 통해서 내 PC에 저장하는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왜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그 모델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제조사 제공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전자소작 발달로 인해서 칩들이 자꾸 변형돼 가고 있어요. 예전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PLC44 타입의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소켓에 꽂아져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여기 실장돼 있는 건 있는데, 이렇게 PLC44 32 타입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또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용 장비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메인보드들이, 산업용 장비는 매덕 몇십억 가는 장비들인데 그 안에 아직도 구형 메인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PLC44 타입이라든가 32 타입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메인보드 같은 데는 이제 SOIC 8핀짜리 이런 걸 썼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게 8핀짜리가 QFN 타입으로 해서 반 BJ 타입으로 요즘 새로 나온 보드는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에 자꾸 점점점 어려움을 느끼죠. 요런 건 우리가 탈부착하기가, 솔더링, 디솔더링이 상당히 수월한데, 요 QFN 타입은 BJ 작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불량을 많이 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예요. 요즘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QFN 타입으로다가 MCU가 나오죠. 또 옛날엔 이렇게 딥 타입이라 해서 이런 거 지금 안 쓰고 있는 방식이고, 지금 메인보드에서는 요 부분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하고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에서는 이제 SOI 8핀 타입 요걸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옛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 메인보드에 보니까 EOX 나가는 게 그 MCU라고 했는데 아무리 차이도 없다. 그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통합화 추세이기 때문에 인베디드화 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는 SOC화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MCU가 요렇게 메인 칩 안에, TV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메인 칩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또는 EP롬은 이제 2, 4, 5로 나가는데 그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메인 칩에 통합화해서 SOC화, 즉 시스템 온칩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전자기기의 어떤 그 흐름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EOX 나가는 거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냐. 그래서 이 ISP 지그라는 게 필요한 거죠. ISP 지그를 통해서 영상 포트에다 꽂고 우리가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거죠. 읽거나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폼웨어의 수리를 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롬라이트라든가 ISPG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이제 그 MCU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다 띄는 순간에 발생되는 신호를 우리가 트리거 신호라고 한다. 그런 신호가 바로 뭡니까? 이 회로를 타고 바로 MCU로 들어가는 거죠. 연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력된 시리얼 데이터 아웃풋 신호가 각종 회로를 컨트롤하게 된다. 즉 스위칭 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죠. 어떤 백라이트의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티콘 보드에 전압을 공급하는 그런 티콘 보드 스위칭 회로에 그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SMPS가 스탠바이 방식이다 보니까 그 신호를 메인 스위칭 회로에 전달을 해서 스위칭 회로를 기동시켜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킨다. 즉 5V, 12V, 24V를 갖다 기동시켜서 AD 보드, 즉 메인 보드로 공급한다. 그런 신호가 바로 다 MCU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MCU가 조금 전에 제가 뭐 EOX라는 게 없다, 그런 게 뭐냐면 별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메인 칩에 통합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이 지금 이쪽에 메인보드를 보면, 지금 여기 메인보드를 보면 요거는 요게 지금 MCU가 있어요. 여기 2.5 뭐로 나가요. 이게 보통 이게 코드가 푼번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메인보드를 보면 아무리 찾아도 2.5로 나가는 것이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 요 메인 칩에 MCU가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즉 SOC화가 되어 있다. 시스템 온칩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이 경량화 또는 어떤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자꾸 보드들이 축소해 나가면서 모든 기능들을 이런 데다 자꾸 통합해 나가는 추세예요. 옛날에 TV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보면 무지하게 컸어요.
요즘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다 여기다가 이게 통합이 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느냐, 얘가 아무리 실수 없다 그러면 이 지역에 통합된 거라고 보시고, 그럼 이거 어떻게 썰었습니까? 바로 ISB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떼어서 이런 그 소켓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QFP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자를 갖다가 소켓 컨버터에다 건다 그래도 아마 실질상 어려울 겁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죠. 물론 여러분 TV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 우리가 SOP 타입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양쪽이 이렇게 나 있죠. 얘는 소켓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업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ISP직을 이제 걸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모니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TV를 한 번 더 볼까요? TV를 보더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MCU가 별도로 나와. 이게 이제 요거는 구형 타입이고, 요거는 신형 타입이죠. 신형 타입. 여기 뭐 MCU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형 타입은 이제 MCU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어요. 그럼 바로 여기 메인 칩 안에 여기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메인 칩 안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옛날에 이제 일반 TV이고, 요즘 나오는 건 뭡니까? 스마트 TV죠? 예. 요 스마트 TV는 요런데 보통 통합이. 그래서 옛날 메인보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요런 이제 메인 칩 자체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QFP 타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BGA 타입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GA 타입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GA 리역 작업에 대한 그 디솔더링, 솔더링, 그 다음에 이제 리볼링 작업을 아주 숙달된 그 연습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이 여러분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100% 초보자 같은 경우는 불량을 낼 수 있다. 그 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노트북 쪽에 한번 메인보드 뜯어 보셨습니까? 보면은 옛날에 구형 노트북에 얼마냐면 한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내장 배터리만 상당히 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SoC화가 돼 있다. SoC화. 그러니까 뭐 5개 쓸 어떤 칩을 갖다가 이게 한 개로다가 통합해 버리는 이런 게 돼 있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BGA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BGA 타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가 상당히 수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은 수리라는 게 아니라 교체예요, 교체. 수리라는 건 뭐냐? 뭐 침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거기는 데이터를 빼낸다든가 eMMC 데이터 있는 거 빼낸다든가 할 때 거기에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칩을 떼어서 리더기에다가 우리가 읽는 작업을 하는 거지 수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어떤 해외 사이트 경로를 통해서 보드를 수입을 해서 고치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요즘 여러분 울트라북 있죠? 뜯어보세요. 수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CPU도 지금 이 BGA 타입에 붙어 있거든요.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띄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떼어서 붙였다고 해도 성공 보장이 없어요. 성공 보장이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리를 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원활하게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BGA 타입의 수리, 또 반 BGA 타입 소자를 원활히 디솔더링, 솔더링하고 리볼링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 안착하는 이런 작업에 하는 그런 여러분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FET라든가 이런 레귤레이터라든가 콘덴서를 우리가 솔더링, 디솔더링 하는 차원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아마 해본 사람들은 많은 그 피부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잘못하면 이 칩셋이 뭡니까? 팝콘 현상이라고 푹푹 튀어와서 다 전소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회로가 다 들떠버리거나 또는 이 칩셋 패드가 다 날아가거나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수리를 이제 진짜 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틈틈이 이 BGA 작업 있죠? 솔더링, 디솔더링, 리볼링 하는 거, 스텐실에서 리볼링 하는 거 나중에 한번 저희가 교육 시간을 갖겠지만은 이미 한번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제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설계자가 아니라 수리자 입장이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어떤 전자기기의 발전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를 전에도 한번 요 이전 강의 말씀드렸지만은 모니터하고 요즘 이제 주로 스마트 TV잖아요. 그 TV 수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영상 구형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영상 구현은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SMPS로부터 출력된 DC 12V 및 DC5V 중 DC5V는 메인보드 구동전압으로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고 DC 12V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구동전압으로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대기 상태가 유지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에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메인보드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나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PWM 소자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화로 변환되며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경우 CCFL에 고압의 교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위칭된 AC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어 CCFL, 백라이트의 공급,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의 경우 LED, 백라이트에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다시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동작을 위한 패널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메인보드 MCU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패널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패널 스위칭 회로를 거쳐 패널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패널 보드 소자가 요구하는 DC 3V에서 DC 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패널 보드 각종 소자에 전원이 공급되면 패널 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PC 그래픽 카드로부터 공급받은 영상 신호는 AD 보드에 RGB 포트 또는 DVI 포트 또는 HDMI 포트 또는 DP 포트로 전송되어 스케일러로 입력되면 스케일러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AD 보드, LVDS 커넥터를 통해 패널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송되어 액정을 구동할 수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 및 화소 위치 정보로 가공 후 LCD 구동칩, 즉 소스 드라이버 IC 및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전송되어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의 영상 플로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 개통도 하나의
프로세스 개통도인데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물론 뭐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머릿속에 되어 있겠지만은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거를 배우고자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야 된다. 그래서 TV에 비해서 모니터 쪽은 조금 더 약간 좀 단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SMPS부터.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SMPS, 즉 우리 립스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히해서 SMP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립스보드는 백라이트 전원 회로와 SMPS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보드를 우리가 립스보드,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SMPS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쓰는 그 SMPS는 오토 방식이에요. 오토 방식은 뭐냐면 여기 지금 SMPS가 220V를 인가하면 막바로 2차 측으로다가 AD보드, 즉 메인보드가 필요한 5V와 그 백라이트가 필요한 12V 전원을 바로 출력해내는 방식이에요. 예. TV는 좀 틀리다 그랬죠. TV는 T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꽂으면 5V 스탠바이밖에 안 나오죠. 어떤 그 메인보드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메인 전원이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쪽의 SMP는 좀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20V를 인가를 했어요. 220V를. 그러면 오토 방식이니까 5V, 12V가 나와 있죠. 이 전원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메인보드 쪽에 5V 전원을 공급하고 12V는 뭡니까? 12V는 그 LCD 백라이트를 기동하기 위해서 12V를 그쪽으로 공급해서 스탠바이, 즉 동작 대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아직 기동은 안 한 겁니다. 왜? 메인보드에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트리거 신호가 뗐을 때 이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MCU로 들어갑니다. 그럼 MCU에서는 안에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운영체제가 OS가 내장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연산을 합니다.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눌렀다. 기동하라고 명령을 줬구나 해서 뭡니까? 그 신호를 그 백라이트 전원 장치인 인버터나 드라이버에 대기하고 있는 12V를 열어주는, 이 동작시켜주는 이 스위칭 신호를 갖다 여기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거고, 또 패널 쪽에 T컨 보드를 동작하기 위해서 12V가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또는 5V가 대기하고 있는데 스위칭 회로가 아직 열지가 않았어요. 이 열어주는 작업이 뭐냐? MCU에서 연산한 이 신호가 스위칭 회로를 열었을 때 T컨 보드 쪽에 전원, 즉 VCC가 공급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정상 동작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떤 사용자가 전원을 어떤 그 영상 신호를 영상 입력자한테 넣었을 때 이 신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스케일러로 들어가서 그 액정이 동작하고 있는 1차 신호인 LVDS 신호를 가공해가지고 어디 주냐? 바로 T컨 보드로 주는 거죠. T컨 보드로. 그러면 이 LVDS 신호는 액정이 기동할 수 있는 신호는 아니다는 얘기죠. 얘는 1차 신호예요. 1차 신호. 그러면 진짜 얘가 작정한 신호는 어디서 만들어주냐? 바로 T컨이라는 타이밍 컨트롤에서 2차 신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게이트 드라이버, 소스 드라이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화소의 위치 정보를 얘가 연산을 해가지고 어디 주냐? 바로 액정에 주는 거죠. 그럼 액정에서 이 신호를 누가 받냐? 바로 LDI 칩 또는 DDI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LCD 드라이버 IC가 받아서 소스와 즉 행과 열에 대한 화소 위치 정보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주사를 한다고 그러죠. 주사. 예. 그래서 이 모니터는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연산을 못하고 있어요. 멍청해요. 그럼 뭡니까? 전자회로, 즉 스위칭 회로가 열리지 않겠죠. 스위칭 회로가 닫힌 상태로 되기 때문에 열어줘야 되는데 닫힌 상태로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폼웨어 정상이야. 아까 여기 수정 발진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수정 발진자. 이거 아까 이거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했죠. 예.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불량이 나더라도 얘 동작 신호를 여기다 실어줘야 되는데 못 싣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메인보드에서 중요하지 않은 칩들은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통도를 알고 흐름을 알아야 대충 우리가 고장이 어느 부분이자 헛다리를 안 찝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이론이 필요하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갈아주면 되겠죠. 이런 거 다 이 부품을 다 그냥 하나 빼고
이거는 수리가 아니라 장난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정상 기동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 버튼을 여기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요 트리거 신호가 이쪽 쭉 타고 들어가서 MCU로 가서 작업을 해서 이제 이 LVDA 이 신호를 여기다 줬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갖고 이쪽 T콘으로 주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의 그 교부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현재는 220V를 인가하면은 이게 그 모니터는 오토 방식이라고 했죠. 백라이트가 필요한 12V와 AD가 5V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패널하고 여기 지금 온오프 시그널 그 MCU가 연산하는 신호는 안 나옵니다. 눌렀을 때 이 온오프 신호가 MCU에서 발생한 신호가 여기 LED가 켜지면서 인버터에 대기하고 있던 10V 스위칭에서 백라이트가 켜지고 여기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던 여기 지금 패널 쪽이잖아요. LVDS 케이블 타고 VC가 들어가는데 여기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원이. 이 스위칭을 기동을 시켜주는 거야. 이 신호가 기동을 시켜서 어떻게 되냐. 이 패널 5V 보통 모니터에서 5V VCC를 쓰는데 얘가 열려서 여기 LED에 여기 지금 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 동작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 버튼을 껐을 때는 뭡니까? 얘는 가만히 있죠.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요 파워 버튼을 오프했을 때 얘가 꺼지면서 얘가 전원이 나갑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를 큰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귀찮잖아요. 아크릴판에다 이렇게 제작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자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호도 찍어보고 하는 정상 동작되는 모니터를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은 상당히 좀 뭡니까? 공부하기가 좋겠죠. 계속 찍어보고 계속 테스트해보고 해야지 여러분의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서 이런 이론과 이런 것이 겸비돼서 아 어느 분이 불량이다. 수리 잘하는 사람 딱 갖고 오잖아요. 딱 보면은 아 그 어느 쪽 불량이네. 물론 옛날에 이제 그 설계 불량,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잘못해서 고만 자꾸 나가는 그런 설계 불량 모델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그런 건 없고 옛날엔 그러면 A-1 모델이라면 아 걔 그거 그 MCU 펌웨어만 업데이트 주면 돼. 아 그거 레귤레이터 하면 갈면 돼. 이런 정답을 줬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현재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이론과 이런 개통도 프로세스 개통도 머릿속에 익히고 그 다음에 정상 동작되는 모니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눈에 관리하게끔 한눈에 여러분들이 측정장 하나 찍어보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분들이 그 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매장에나 갖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모니터를 당장 뜯기 어렵잖아요. 이걸 딱 갖고 와서 지금 지금 모니터는 요쪽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부분이 불량인 것 같습니다. 수리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 보여주는 관리 뭐 측정 장비를 우리가 메인 수리실이 있고 바깥에도 있지만 거기서 보여주면서 소비자한테 하니까 뭐 그 소비자는 딴 데는 안 가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업해야 하는 영업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V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스마트 TV에 관심이 많은데 스마트 TV가 일반 TV하고 틀린 건 뭐냐? 일반 TV가 틀린 거는 이 MMC라는 SSD에 TV용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옛날 TV하고 틀리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인터넷도 하고 쇼핑도 하고 VOD 서비스도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맞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TV가 틀린 건 뭡니까? 여기 안에 TV용 운영체가 들어가 있다. 삼성이라는 건 자체 개발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 LG 같은 건 웹 OS라는 자체 개발한 TV 운영체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중소기업체는 이 저작권 때문에 삼성 LG 거를 못 쓰다 보니까 운영체제를 못 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초소형 컴퓨터가 이 메인보드에 내장이 돼 있다. 그것이 옛날 일반 TV하고 틀린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TV 영상 구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통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TV는 TV용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운영체제 부팅 과정을 거쳐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는 TV 전원 구동 방식은 스탠바이 방식으로서 AC 220V를 인가하면 메인보드 기동을 위한 스탠바이 DC 5V가 출력되어 메인보드에 공급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되어 동작 대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이나 리모컨의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MCU로 전송되어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는 SMPS 메인 전압인 DC5V, 12V, 24V 기동을 위한 스위칭 신호로 SMPS 메인 스위칭 회로로 전송되어 스위칭 회로를 가동시켜 출력된 메인 전압을 메인보드에 공급하며 또한 이네이블 신호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스위칭 회로를 거쳐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나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PWM 소자 이네이블 단자로 입력되면 PWM은 펄스 발진을 하여 온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공급하여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를 AC화로 변환되며 CCFL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의 경우 CCFL에 고압의 교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위칭된 AC 신호를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하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어 CCFL 백라이트의 공급 CCFL 백라이트가 점등되며 LED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드라이버의 경우 LED 백라이트의 직류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스위칭된 AC 신호를 다시 DC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통해 LED 백라이트에 공급되어 LED 백라이트가 점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동작을 위한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MCU 내부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스위칭 신호는 메인보드 스위칭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에 VCC 전원이 인가되면 티콘 보드 소자가 요구하는 DC 3V에서 DC 30V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승합 회로와 레귤레이터를 통한 전압 다운 회로를 거쳐 티콘 보드 각종 소자의 전원이 공급되면 티콘 보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네 번째 단계는 MCU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의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메모리 특정 번지로 로드하고 CPU는 메모리 특정 번지에 로드된 스타트업 처리 루틴의 명령을 실행하여 주변 장치들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장치들의 초기화 작업을 진행한 후 eMMC 메모리에 MBR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부트로더를 읽어 메모리로 로딩한다. 메모리에 로딩된 이후 펌웨어는 시스템 제어권을 부트로더에게 인계 후 종료되며 부트로더가 실행되어 eMMC에서 부팅 가능한 윈도우 커널 이미지를 메모리로 로드 후 TV 운영 체제가 부팅된다. 부팅 후 특정 앱을 실행하면 운영 체제 파일 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진행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스마트 TV의 영상 구현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TV가 모니터하고 틀린 점은 좀 복잡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영상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칩이 더 있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그럼 특이한 건 뭐냐면 SMPS가 모니터 같이 오토 방식이 아니란 얘기죠. 왜? TV는 뭐 보통 전력을 많이 낭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오토 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무부하 상태지만은 전력 소비가 있을 겁니다. 전력 소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멀티 때문에 전원을 다 꺼놓는 이유가 우리가 대기 전원을 갖다가 우리가 축소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토 방식으로 하나면은 오토 방식으로 해서 뭐 5V, 12V, 24V가 나오게 한다면 무부하 상태도 우리가 전기가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전기를 꽂았을 때 5V 스탠바이 전압만 공급이 돼서 이 SMPS 스탠바이 전압은 메인보드로 가서 메인보드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 전압으로 쓰는 거죠. 이것이 공급 안 된다면 그걸 리모컨 작동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다른 플로우는 똑같아요. 아까 모니터하고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죠? 그 트리거 신호가 MCU에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해서 이제 모니터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백라이트 스위칭 에러에 이네블 신호를 주는 것하고 T컨버드에 V전압 스위칭 에러 이네블 신호를 주는 것하고는 모니터하고 같은데 이 SMPS가 스탠바이 방식이다 보니까 메인 전원 12V 24V를 메인보드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MCU에서 연상된 이 이네블 신호를 다시 이쪽으로 하나를 더 주는 모니터에 비해서 하나를 더 신호를 줘요. 그것이 뭐냐면 SMPS 메인 스위칭 에러에 이네블 신호를 주는 단계가 모니터에 비해서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메인 스위칭 에러를 거쳐, 즉 메인 스위칭은 뭡니까? TR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걔를 동작을 시켜서 PFC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이네이블 신호를 줌으로써 걔네가 기동을 해서 12V, 24V를 바로 메인 전원을 출력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TV SMPS의 특징이다. 그것이 모니터 SMPS 틀린 점이에요. 또 하나 또 틀린 점이 뭐냐? 바로 스마트 TV는 소형 PC가 하나 내장이 돼 있다. 그게 뭡니까? 이 eMMC라는 SSD에 TV용 운영체제가 내장이 돼 있어서 부팅을 우리가 전원을 넣게 되면 컨트롤 하면서 뭡니까? 이 eMMC에 있는 TV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웹 OS면 웹 OS, 타이젠이면 타이젠은 운영체제가 떠서 여러분들 화면에 막바로 뭐가 뜹니까? 그 메인 창이 뜨잖아요. 뭐 유튜브를 할까 하면 뜨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메인 칩과 MCU하고 이 eMMC 쪽에 있는 MC 3개, 메인 칩 3개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TV, 데스크탑 PC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eMMC 메모리 쪽에 들어있는 TV 운영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팅 불능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데스크탑에서 운영체를 깼을 때는 윈도우 로고만 나타나고 계속 루핑이 도는 경우가 있죠. 운영체 손상이잖아요. 물론 뭐 하드가 깨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포맷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포맷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ISB를 통해서 우리가 eMMC를 갖다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운영체제를 넣는 겁니다. 넣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하고 좀 틀린 부분이다. 모니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플로우를 좀 잘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옛날 TV하고 틀린 것은 요즘 전부 다 뭐 스마트 TV밖에 안 팔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건 뭐냐면 소형 PC가 하나 내장이 돼 있는데 거기 운영체제가 들어있다. 우리 윈도우 10 쓰는 것처럼. 근데 그거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 아니라 TV용은 TV 운영체제가 여기 내장이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손상이 된 게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TV는 전부 다 지금 eMMC 메모리라든가 여기 지금 메모리라든가 또 여기는 메인 칩들이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eMMC 작업할 때도 이걸 떼야 돼요. 떼는 것도 중요하죠. 디솔더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떼었으면은 이제 납을 갖다가 제거, 리볼링을 해야 되잖아요. 볼을 쓰는데, 솔더볼을 얹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리볼링 해가지고 다시 붙여야 돼. 이 작업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메인칩 역시 어렵습니다. 메인칩 같은 거는 이제 이거는 어차피 데이터를 여기다가 TV 용체제를 넣으려다 보니까 떼야 되겠지만은 메인칩 같은 거는 이제 만약에 불량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냉납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이걸 원래 떼어서 리볼링 해야 되는데 초보 수리 입문자 같은 게 뭡니까? 젤 플락스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리히팅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올해 아주 임시 반평적인 거지 영구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칩을 떼어서 리볼링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나오는 이런 전자 제품들, 전자 기기들이 전부 다 BGA 타입화 돼 있다 보니까 중에 핵심 소자가 거의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옛날에 부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메인 칩에다 전부 다 통합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수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 BGA 타입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될 거다,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BGA 리웍 작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TV는 좀, 우리가 모니터에 많이 복잡하죠? SMP에서 상당히 큽니다. 더 크고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PFC,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공진 회로죠. RC 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에서는 PFC, RC 회로가 빠져 있는 게 모니터 SMPS고 TV에서는 이 회로가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죠. 스위칭 회로도 스탠바이 쪽 스위칭 회로하고 메인 쪽에 스위칭 회로 따로 또 있죠. 그런 부분도 좀 틀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에서는 메인보드 하나만 있었는데 TV 쪽에 뭡니까? 이 탭보드하고 이 티콘보드가 분리가 돼 있죠. 고해상도 우리가 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죠. 그죠? 화면 분할 IC를 통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달해 주는 건데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동작되는 TV 한 32인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찍어볼 거 아니에요. 찍어보고 여기 이제 EMMC 이거 스마트 TV를 제가 분리해 놓은 건데 EMC 떼가지고 뭐 여기 얘를 지웠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다시 정상적인 OS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또 뭐 펌웨어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다른 다른 모델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되는 거지. 남이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이론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의 원포인트 3 기술을 배우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부단한 노력 없이는요. 여러분들이 주로 말하는 난 고수가 될 거야. 그게 고수가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봐야 돼요. 어떤 많은 이런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를 하고 하지 않으면은 남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실력을 전달해 주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 모르면은.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펌웨어가 손상이 됐을 때 MCU 안에 펌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느냐? 이렇게 화면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펌웨어가 불량일 때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증상보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꼭 펌웨어 불량처럼 요 타이밍 컨트롤 T콘이라고 얘기하죠. 얘가 불량이 나더라도 냉납이 나거나 소자가 불량이 나더라도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는 보통 이런 증상이면은 거의 T콘이 불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콘도 지금 보시면 요즘 나오는 TV들은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냉납만 처리해서 돼서 오래 쓰면 관계없겠지만은 거의 냉납이 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볼납이 크랙이 생기면 산화가 됐다. 산화가 된 납을 갖다가 젤 프락스를 넣어가지고 붙여봤자 오래 가지는 못한다. 납성분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산화가 돼가지고 크랙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떼어가지고 리볼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리볼링 작업, 솔더링, 디솔더링, 리볼 작업이 수리 입문자 또 수리를 한 사람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칩의 특성, 이 보드의 특성, 장비의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불량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모델의 T콘 보드를 구한다든가 메인 보드를 구한다든가 그래서 하는 것이 있는가 수리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메인 보드도 10만 원 넘는 것도 많고 T콘 보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TV가 얼마인데 수리비가 20만 원씩이 나오냐 이러면 수리 안 한단 말이죠. 저희 집도 지금 TV가 더 버리고 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교보제로 사용하고 부품 추출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시간 틈틈이 나눌 때 정상 동작되는 장비예요. 제품을 갖다가
얘를 한번 떼어서 리본에 붙였을 때 다시 동작을 하는가. 동작이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요건 어디 분량인지 알겠지만은 초보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제품에 대한 수리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TV나 모니터에 보면은 MCU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PM 뭐 255로 나가는데 이런 8핀짜리 SOIC 8핀짜리 IC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데이터 시트에서 핀맵을 하는데 이 핀맵이 에어버리에서 같습니다. 이거 1번 칩 이네이블 뭐 시리얼 아웃풋 뭐 라이트 프로텍터 뭐 그라운드 8번이 VCC 요걸 그냥 에워두세요. 에워두세요. 파형 나오는 부분들은 네 군데입니다. 시리얼 클락 수정 발진자로서 받은 클락이 제공되는 시리얼 클락과 우리가 OSD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들어오는 신호가 바로 시리얼 인풋 단자를 통해서 연산한 내용이 시리얼 아웃풋으로 나간다. 요것은 이 MC가 사용하는지 안 했는지 하는 칩 셀렉터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핀맵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외우고 계세요. 우리 FET 앱은 GDS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소자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핀맵을 좀 외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냥 외우세요. 언제 이거를 VCC 단자가 몇 번이지? 그걸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하지 말고 8번 VCC야. 점이 있는 분이 1번이죠. 시계 반대 방향에서 핀맵이 매겨지다 보니까 여기 8번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야지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C라는 것은 요 안에 폼웨어 운영체제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다.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구조까지 알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우리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는 이런 역할을 해. 어디에 어떤 파형이 나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상은요 이 다양해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MCU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는 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CU 쪽에 펌웨어도 중요하지만 MCU가 동작달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바로 VC 전압과 우리가 수정 발진자에 제공하는 클락이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 및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압을 인가한 상황에서 제공하기죠. 얘가 동작이 되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U는 모든 전자기기에 채택되어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자로 마이컴이라고도 하며 MCU는 디바이스를 의미하며 MCU 내부에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내장되어 사용자가 리모컨 또는 모니터나 TV 전면에 있는 OSD 버튼에 조작 신호인 트리거 신호를 입력받아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모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게 된다. MCU가 정상 동작을 위해서는 VCC 전압이 인가되어야 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해당 품번의 MCU 데이터 시트상 VCC 인가 전압이 제공되지 않거나 미달시는 전자기기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다. MCU는 디바이스 분량보다는 MCU에 내장된 펌웨어 손상이 많은 분량을 점유하고 있다. MCU의 VCC 인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메인보드에 전원을 인가하고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 후 흑색 프로브를 메인보드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MCU VCC 단자에 접속 시 해당 MCU 데이터 시트상에 표기되어 있는 VCC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보통 MCU는 DC 3.3V의 인가 전압으로 동작한다. VCC 전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미달시는 VCC 전원 공급 회로에 레귤레이터나 콘덴서가 불량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MCU가 동작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VC 전압 측정하는 방법인데, 먼저 동작이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VC 전압이 8번 단자가 우리가 VC 단자로 했죠. 8번. 여기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통 3.3V를 많이 들어가는데, 뭐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또 뭐 설계자에 따라 다른 걸 썼으면 뭐 1.8V 쓰는 것도 있을 거고, 2.5V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겠죠. 근데 보통 3.3V를 많이 써요. 그래서 쟀을 때 뭐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VC 전압은 오케이, 합격이다. 근데 이상 작동을 한다. 아니면 전압이 미달됐다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요. 메인보드에 보면 우리가 MCU에 VC 전압을 8번 단자로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게 우리 레귤레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3V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메인 스위칭 회로, 메인 전압 스위칭 회로에서 5V를 받아서 바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에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여기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로다가 3.3을 만들어주는 게 레귤레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레귤레이터 입력 단자, 출력 단자는 반드시 콘덴서를 거치게 돼 있다. 왜? 스위칭 노이즈도 제거하면서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이런 레귤레이터 입력과 출력 단위는 이 콘덴서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압이 미달된다. 그러면 뭡니까? 레귤레이터 여러분들 양부 판별하는 거 알려드렸죠. 실장 상태에서 판별하는 거, 뭐 탈거 상태에서 판별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콘덴서, 우리가 이 전해 콘덴서를 주로 많이 쓰는데 얘가 불량의 단골 감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전자기기가 3년 이상 되면 이런 콘덴서들의 정전 용량 감퇴는 기본을 먹고 간다. 그래서 얘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은 아예 다 싹 잡아 뽑아가지고 갈아라.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전해 콘덴서는 안에 유전체가 전해액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동작하면 발열이라 하게 돼 있어요. 그 열로 인해서 이 콘덴서 내부에 들어있는 유전체인 전해액이 마르는, 즉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전액이 마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정전 용량 감퇴와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불량넥 하나만 갈지 말고 콘덴서가 뭐 금액 많이 나가는 소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잡아 뽑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귀찮다 그러면 요게 불량이 났다. 요쪽에 요 두 개가 지금 불량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요 하나가 불량이 났다. 요것만 갈지 말고 얘까지 갈아줘라는 얘기지. 또 요 근처까지 있다면 요 근처까지 다 갈아줘라. 왜냐면은 얘 하나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 얘가 이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러면은 얘도 진행성 용량 감퇴일 가능성이 있다. 갈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원칙을 다 갈아주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 들어오면은 정전용량 감퇴가 됐다. 그런 거 그냥 다 갈아줘요. 그리고 콘덴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입문자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블룩 튀어나온 것들 있죠. 예. 그런 거 보고 그거만 가는데 멀쩡하더라도 딱 우리가 그 모니터나 TV에 보면은 네임플레이트에 이게 몇 년도 연식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식 봐서 오래됐다, 3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그냥 수리할 때는 이런 건 서비스를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리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부분도 콘덴서가 불량이 하나 났다, 또 연식이 오래됐다 그러면 다 갈아버립니다. 일단은 갈고 시작한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VC 전압 지는 거 간단하잖아요. 일단 아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핀맵을 외우더라 했죠. 8번이 무조건 VCC예요. 그러면 디지털 테스터기에 DC 모드로 놓고요.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대고 적색 프로브를 8번 단자에 대있을 때 3.3V가 나오면 얘는 VC 전압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측정할 게 뭐다? VC 전압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전자 소자에서는.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전압이 안 들어가면 일단은 결격 사유 첫 번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전압이 들어가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파형을 찍어 봐야 되겠죠. 발진하는 소자들, 클락을 내는 그런 소자들은 전압도 물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파형이 출력되느냐 안 되느냐. 파형이 출력되는데 우리 이제 뭐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FET 같은 거는 파형이 나오지만은 제대로 그것이 왜곡된 파형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파형이 출력되고 있냐 이걸 판정을 해서
불량이다 아니다 해서 주변 효율을 점검하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따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MCU 같은 경우는 전압과 파형 측정에서 우리가 이제 펌웨어 불량이다 아니다는 것은 뭡니까? 시리얼 인풋, 클락, 시리얼 아웃풋, 칩 이네이블 요 단자를 측정을 해서 동작되는 파형을 보고 불량이다 아니다 해서 무조건 탈거해서나 아니면 여기다 무조건 펌웨어 업데이트만 시키지 말고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고장 수리다 하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그러면 MCU 입출력 파형을 측정하는 건 어떠냐? 파형을 측정하는 건 4개의 단자라고 했습니다.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그 다음에 칩 이네이블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자기기는 MCU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의 통제하에 전자회로가 제어된다. 사용자가 리모컨 또는 모니터나 TV 전면에 있는 OSD 버튼의 조작 신호인 트리거 신호를 입력받아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모든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모니터 또는 TV가 정상 동작되지 않을 경우 먼저 MCU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파형을 측정하여 펌웨어 불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데 MCU의 핀맵 중 칩 셀렉터, 시리얼 클럭,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단자에서 파형이 검출된다. 파형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펌웨어 손상으로 전자기기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ISP 지구를 이용하여 해당 모델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정상 동작되는지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구간 및 파형 구간을 적절히 조정한 후 메인보드에 전원을 인가하고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하고 클립을 메인보드 접지에 접속한 후 프로브를 칩 셀렉터, 시리얼 클럭,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단자에 차례로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MCU 쪽에 파형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형을 보고 펌웨어가 제대로 인풋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 연산을 과정 거쳐서 시리얼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파형이 안 나온다, 한쪽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얘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실로스코프로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요. 테스트하기는 전압만 하는 거지 파형 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자, 1번이 뭡니까? 여기 단자에서 1번이 칩 이네이블 단자죠.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사항이죠. 예. 여기다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1번 단자에 쟀을 때 이런 파형이 출력이 된단 말이죠. 정상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 뭡니까? 시리얼 데이터 아웃풋이죠. 우리가 인풋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내부 연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신호가 뭡니까? 이 아웃풋 신호예요. 우리가 몇 번입니까? 시리얼 아웃풋 단자 2번에 되니까 어떤 파형이 나옵니까? 이런 파형이 나오죠. 3번이 뭡니까? 시리얼 인풋이죠. 이런 파형이 나와줘야 돼요. 쟀을 때. 여러분들 이런 파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펌웨어 불량이구나. 이때 어떡합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ISP 지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모델에 갖고 있는 여러분 PC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았는데 펌웨어가 없대서 해당 모델에 펌웨어가 없어서 수리 못하는 경우도 많죠. 아까 그 부분이 제일 우울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좀 제일 우울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리하는 사람은 다 공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제가 한번 사이트를 막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옛날 모델, 현대 모델까지 좀 나온 그 해외 사이트가 없을까 찾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뭐 간혹 눈에 띄긴 하는데 좀 받아서 저희 카페 우리 회원들과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도 그게 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우리 그 구독자분이시나
아니면 우리 카페 회원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저와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같이 카페에 그 자료실에 올려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게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면 떴다 뛰는 순간에 그게 뭡니까? 3V에서 0V 갑자기 되래. 그게 트리거 신호라고 해서 그 트리거 신호를 MCU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파워온 우리가 파워온 OSD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스탠바이 전압 및 트리거 온 되는 온 트리거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모니터 및 TV를 동작시키기 위한 파워온 트리거 신호 흐름은 첫 번째는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면 동작대기 상태인 스탠바이 상태로 이때 OSD 파워온 버튼에 인가되는 전압은 DC 3V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OSD 파워온 버튼을 온하면 OSD 파워온 버튼의 전압은 순간 DC 0V로 전환된다. 세 번째는 DC 3V에서 DC 0V로 전환되는 트리거 신호가 동작을 알리는 신호로 MCU로 전달되어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출력된 이네이블 신호를 각 장치 스위칭 회로인 SMPS 메인 전압 기동 스위칭 회로, 백라이트 기동을 위한 스위칭 회로, 티콘 보드 기동을 위한 스위칭 회로를 기동시켜 모니터 및 TV가 정상 동작을 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요렇게 동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내가 뭐 전원을 켜고 끈다, 아니면 소리를 작게 한다, 아니면 뭐 화면 밝기를 저거 한다, 아니면은 뭐 TV에서 스마트 TV 예를 들어 유튜브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누르는 버튼에 의해서 그 트리거 신호가 MCU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스마트 TV 이제 운영체제 서로 연결을 하겠죠. 우리 데스크탑 메인보드나 아니면 TV 메인보드도 바이오스라는 게 있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인 이출력 시스템이다. 걔를 통해서 운영체제와 바이오스와 연계해서 기본 이출력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V 모니터도 이 신호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뭐 우리는 뭐 저기 그 데스크탑에서 마우스 가지고 해서 입출력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는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은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가 모니터 TV 이런 버튼이나 리모컨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르는 이게 트리거 신호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했을 때 눌렀다 떼는 처음엔 여기지만 누르는 순간에 0V로 바뀐단 말이죠. 요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요 신호를. 요게 뭐냐? 바로 트리거 신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파형,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아마 그 MC 쪽의 파형들을 아마 이런 걸 잘 측정 안 했을 거예요. 늘상 체크하는 것은 뭐 FET에 게이트에 들어오는 신호가 제대로 있냐, 아니면 드레인의 출력가 제대로 되냐, 아니면 스위칭 레귤레이터 신호가 이런 것만 재봤지 실질적으로 이 뭡니까? 이 MC 쪽에 이런 시리얼 인풋, 클락, 시리얼 뭐 칩 이네이블, 시리얼 아웃풋 이런 건 오실로스코프로 여러분이 측정을 많이 안 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한번 정상 동작되는 걸 갖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세요. 아,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폼웨어 불량이다 아니다. 물론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 생기겠지만 거의 보면 요거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VC 인가 전압하고 파형 측정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DC 모드로 놓는 거죠. 레귤레이터 아웃풋에서 3.3V가 일단 나오는 걸 먼저 측정해야 되겠죠. 여기 8번 단자에서 측정이 안 될 때 얘가 레귤레이터 정상 동작인지를 봐야 되겠죠. 3.3 나오고 있죠. 정상 동작되는 겁니다. 그럼 3.3V가 안 나온다 그러면 레귤레이터하고 콘덴서를 여러분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우리가 트리거 신호죠. 누르는 순간 3V에서 3V가 공급되고 있는 누르는 순간에 0V로 바뀌죠. 요걸 트리거 신호라. 이 신호를 갖다 MCU가 받는 거예요. 아, 파워 버튼을 눌렀구나. 스위칭이나 동작시켜야지 하고 내부 연산 과정을 거치겠죠. 파형 측정하는 거죠. 자, 1번 칩 이네이블, 시리얼 아웃풋, 시리얼 클락, 시리얼 인풋을 냈을 때 이런 파형들이 나와야 된다. 그죠? 시리얼 아웃풋 단자,
그다음에 뭡니까? 시리얼 인풋 단자 있을 때 인풋 단자 여기도 지금 파형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시리얼 클락. 예. 수정 발진자로 받는 이제 클락이 제공이 돼야 여기 동작 시를 실어주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지금 MCU 쪽에 펌웨어가 정상 동작되고 있구나, 안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MCU는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요. 또 하나는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정상 동작되는 기기를 이렇게 저처럼 지그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측정하고 찍어보고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TV 모니터 쪽에 그 폼웨어 리드 라이트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TV에 eMMC에 들어있는 TV 운영 체제를 리드 라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시간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